안녕하십니까. 놈술테리거입니다. 금일은 코스피하고 쿠팡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코스피가 5천선을 돌파했어요. 그 지수를 돌파했다고 지금 그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21%가 한 달에 올랐습니다. 거의 그냥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4%가 이득이랍니다. 그러면 개인은 소외됐다는 건데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금융업이 성장하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성장이 됐겠죠. 양적 성장은 됐어요. 버블이 일어서 없던 돈이 새로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코스피나 금융 같은 게 업종이 이렇게 주식이 붐이 일었다고 해서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주식을 누가 많이 갖고 있어요? 돈 많은 부자가 많이 갖고 있고 기업주들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갖고 있어요. 돈 많은 외국의 상업회사들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큰손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은 주식 가져봐야 극히 미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51%가 외국인이에요.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주도하고 하이닉스가 주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큰손들과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여기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가진 자, 돈이 없는 자,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빵 사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짜장면 사 먹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밥 사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주식에 투자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서울 집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돈이 없는데 집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 아무리 올라가 봐야 서민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주식이 5천 포인트가 되든 10,000포인트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거 서울 집값 오르거나 주식 코스피가 오르지 않습니까? 올랐다고 해서 서민한테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악재입니다. 호재가 아니에요. 절대 악재입니다. 왜 악재냐?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발생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가난한 사람이 된 거예요. 부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이라서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제가 그 코스피 5천에 초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금융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하면요 제조업이고 그 제조업에서 뭐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일자리가 늘어나야 돼요. 그 일자리가 지금 늘어납니까? 그건 아니죠. 집값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고 빈부격차만 더 양산된 거예요. 개인은 오히려 악재 중에 악재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가가 5,000포인트 찍어도 경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0.3% 역성장했어요. 거기다가 어떤 세 가지 쇼크가 있어요. 환율 쇼크, 물가 쇼크, 금리 쇼크 세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노동자한테 지금 노동자들하고 로봇하고 싸워야 돼요. 현대자동차 노조가 아틸라스라는 로봇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극렬 반대하고 있어요. 민주노총이나 민노총이 반대해요.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죠. 지금 환율 쇼크, 물가 쇼크, 그 다음에 금리 쇼크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금리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에서 통제가 됩니까? 통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물가가 엄청 높잖아요. 코스피가 오르면 뭐합니까? 물가가 이만큼 높고요. 환율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득이 되는 게 결과적으로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의 이득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자꾸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노동자들 중에서도 그 기종노조라고 불리는 현대차 노조가 지금 어디에 밀리게 생겼어요? 로봇한테도 밀리게 생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기업들하고 협상을 벌여서 일부 협상은 조금 맞아 들어가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로봇한테 밀릴 겁니다. 일자리 없어져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이게 벌써 2016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예견된 사항이에요. 그때 예견된 사항을 지금 와서 이렇게 준비 없이 그냥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돈 가진 사이에 있어요. 자본가들. 다시 말해서 지적 소유권이나 그 다음 로봇 소유자나 그 다음에 데이터 소유자, 데이터베이스 소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공 능력이 있잖아요. 지적인 것을 가공 능력 있지 않습니까? 이 가공해가지고 정보 독점 사례가 유발될 거예요. 그렇지만 생산성은 극대화되겠죠. 왜냐하면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결합돼 주니까 거기다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기겠어요? 여기에 이길 사람 아무도 없죠. 사람은 못 이겨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람의 일자리는 도태되고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성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값도 싸지르고 이런데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거두나요? 사람한테 로봇에 도입해가지고요. 지금요 민노총하고 현대자동차 노조 구제할 것이 아니라 로봇에 어떻게 도입할지 이거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봇을 도입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연금 혜택을 줄 것인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연금 혜택을 줄 것인지, 인구 조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인구 늘었다고, 지금 인구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인구 부족한 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거 로봇이나 인공지능 들어오면요, 인구가 오히려 부족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먹여 살릴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잖아요. 인구가 증가하면. 그런데 인구가 적어지니까 먹여 살릴 사람이 그나마 적어지는 거예요. 단지 뭘 해야 되느냐? AI 교육을 지금 2030 젊은 세대들한테 하고 로봇을 통제하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해야 되고 인공지능이 로봇을 또 통제하거나 3D 프린팅이나 그다음 나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스템으로 안 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16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벌써 WEF에서 세계경제 WEF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하면 10년 전도 넘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인공지능이 앞으로 뭐 스트롱 인공지능, 그다음 위크 인공지능 이거 두 가지로 구분될 것이다. 스트롱 인공지능은 뭐냐 하면 모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또 위크는 특화된 인공지능. 다시 말해서 종합병원으로 말하면 모든 의사가 출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거 오픈 AI죠. 그 다음 구글 AI죠. 그 다음에 특화된 감기 들었으면 감기 환자만 볼 수 있는 내과 선생님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의학 정도, 가정의학과 정도만 치료만 되면 되잖아요. 이런 정도로 특화된 의사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딥시크 아니겠어요? 중국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화된다는 것도 미리 하면 2016년도 다 얘기가 나왔던 얘기예요. 나왔던 얘기인데 뭐 새삼스럽게 언론이 그죠? 대서특필하고 이런 겁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될 게 뭐냐면 10에 22승 정도가 되면 승수가 되는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10을 22번 곱하는 데이터를 모집하게 되면 포집한 그 인공지능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요. 자기가 인간이 명령으로 명령하지도 않았던 것을 지 스스로 창조해낸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인간이 고민할 시기가 왔어요. 왜냐하면요. 인간 고유의 능력이잖아요. 인간이 이제 900만 년 동안 뭐 했습니까? 지식을 축적해 왔잖아요. 우리의 통찰력과 지적 능력을 축적해 왔고 판단 능력을 축적해 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감성에 대한 직관력을 축적해 왔거든요. 직관력하고 통찰력은 인간밖에 없는 거잖아요. 감정적 직관력도 인간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지금 한다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어느 쪽으로 튈지 몰라요. 이런 법안이라든지 이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머리 맞대고 지금 하는 게 낫고요. 기술 개발의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해나가야 되고 법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싸움질이나 하고요. 선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개탄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대책도 좀 많이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인공지능 대책은 안 세우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쿠팡 문제 한번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쿠팡의 대주주로 있는 그린옥스하고 알트미트라는 두 그 단체가 앞장을 서가지고 국제투자 분쟁 ISDS에다가 중재 협의서를 제출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실제 국제투자 분쟁을 전개되기 전에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경고한다. 조심해라. 이거 그죠? 누구한테 보냈느냐? 우리나라 정상하고 그다음 국제 법무국장 정홍식 앞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그러면 일이냐? 쿠팡을 갖다가 쿠팡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한국에는 친중이나 반미 정권이 있어서
알리나 태무를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방적인 주장이긴 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 또 진정서를 넣느냐. 이 내용을 USTR이라는 미국 무역 대표부에 이걸 진정서를 넣었다고요.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투자자인 자기들이 피해를 보니까 쿠팡에 투자한 예를 들어서 그린옥스나 알트미터가 이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니까 한국 정부를 조사해달라 탄원서를 제출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SK, 네이버, 카카오페이 이런 기업들도 정보 유치를 했는데 왜 쿠팡만 이렇게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해가지고 막 강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느냐, 이거 차별 아니냐 해서 차별이 심하다. 그래서 자기 나라와 우리나라에 내용 증명 보내고 자기 나라에 뭘 합니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나서게 되잖아요, 자꾸만. 그래서 이건 자유무역 위반이다. 그래서 쿠팡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나라 정상이 말했는지 누가 말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쿠팡이 붕괴를 두려워할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명시적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총리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개인정보 유출의 사태에 대처하는 것은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계리로 임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 그러면요 우리나라 정부하고 총리 자체도 또 정부의 내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딪히죠. 안 그래도 저번 우리나라 기술 비자 문제로 부딪혔다가 뭔가가 성사가 잘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정보통신법에 대해서 그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가 보좌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보보좌관이 국무보좌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보통신법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잖아요. 거기다가 오산 기지 우리가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태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외교 문제까지 비화될 뻔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쿠팡 문제까지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미국하고요, 등질 필요도 없어요. 미국하고 동맹관계예요. 중국하고도 등질 필요 없고, 일본하고도 등질 필요 없고, 러시아하고도 삐그덕거릴 필요가 없어요. 유럽하고 그렇다고 삐그덕거려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스탠스를 취하면 돼요. 우리의 국익과,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형식, 우리의 독자 노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스탠스를 잘 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척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총리하고 미국 정부의 고위 관료하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쿠팡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다가 대북 특사를 논의했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와요. 결국은요, 저는 따로따로 했으면 참 좋겠다가 쿠팡에 대한 이야기하고 대북 특사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있는데 이거 딜치는 그런 형식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또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쿠팡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대북 특사 파견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건 아니겠죠. 우리나라 총리가 그런 뜻으로 정말로 말을 했다고 저는 믿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또 받아들이면 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잖아요. 동맹끼리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만약에 딜치면 큰일 나요.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쿠팡 문제는 예를 들어서 차별적인 것이었는데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건 곤란하지. 이건 아니지. 근데 이걸 대북 특사하고 미국에서 대북 특사 파견, 북한으로 대북 특사 파견하는 거 하고 뭐 하려고 그래? 지금 딜 치려고 그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진짜가 아닐 거예요. 아마 팩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총리님도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말이 아니고 미국도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동맹끼리 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동맹의 신뢰성 문제예요. 자, 오늘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코스피하고 그 다음 미국 동맹관계 얘기 두 가지 했는데 이 두 가지 다 모두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편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잖아요. 대처를 해야 돼요. 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소원하지 않느냐. 더 정부가 가열차게, 정치인들이 가열차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좀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편갈라가지고 맨날 팬덤 정치하고 저 지방선거에나 집착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급한 문제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젊은이들 2030의 사람들 진짜 교육해줘야 돼요. 교육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AI 통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트롱 AI든지 위크 AI든지 아니면 슈퍼 AI도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심사숙고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논술 트리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